르네상스 시대. 미술은 왜 그렇게 화려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갑자기 고급스러워졌을까? 수많은 미술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화려한 꽃을 피운 르네상스 미술의 탄생 배경. 르네상스를 이끈 천재적인 화가들과 화가들을 후원한 이탈리아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축적한 부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후원한 이탈리아 상인들. 그들이 미술을 후원한 이유. 이것은 단순히 서양 르네상스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인 계층을 봐야 된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화가와 사회와의 관계도 무슨 관계였다는 거예요? 상업적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림을 샀던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갖고 미술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르네상스는 재능 있는 예술가와 이탈리아 상인들의 만남으로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의 새로운 미술 읽기.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읽는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양정무입니다. 저는 오늘 르네상스 상인과 미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망하셨습니까? 르네상스 상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스티브 잡스의 얼굴이 이렇게 탁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의 생을 거의 마감하면서 자기 자서전의 표지로 이 사진을 썼습니다. 거의 세상에게 마지막 남기는 하나의 이미지로 이 사진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같은 미술사학자는 짝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브 잡스의 사진은 다음과 같은 사진을 이미지를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어때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저한테는 아주 매우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눈, 코, 입 뿐만 아니라 이 멸입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금 세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자세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얼굴을 클로즈업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항상 창의성을 앞세운 스티브 잡스도 막상 자기 얼굴을 초상화로 남기고 할 때는 500년 전에 활동했던 독일의 작가 알브레히트 듀러의 초상화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지만 미술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양쪽 간에 근접 관계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듀러도 이 자신의 어떤 자화상을 그릴 때 참고한 작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부활하셔서 세계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 근엄하신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얼굴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생각에 보면 누가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의 얼굴에 들어갈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실험적인 자화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하려면 듀러가 어떤 사람인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듀러는 독일 출신 화가입니다. 독일 뉘렌베르크에서 활동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지 않고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꼈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했던 그런 작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고 실제로 젊은 시절 이탈리아를 여행해 보니까 여기서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거하고 자기 고향, 당시 독일은 시골이었으니까요. 그걸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알브레히트 듀러는 뭘 생각했냐면 나는 새로운 작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중세 장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뭔가를 만들고 개척하고 세상의 창조주의 모습으로서 창작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싶었던 게 듀러의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진이 그런 결과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공제 윤주서의 자화상이고요. 국보급 유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대문처럼 큰 것도 국보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자화상 한 장도 우리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에도 바로 근대적인 정신, 윤주서가 자기 스스로를 그릴 때 그 마주하고 있는 그 밀도를 한번 보시죠. 정면으로 두 눈을 응시하고 있고요. 눈, 코, 입 하나하나, 그에다 머리털까지 정말 냉정하게 잡아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것들이 말하면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새로운 근대인의 자각,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거는 뒤로하고는 약간 시차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뭐라고 그러죠? 근대를 향하는 우리 조선인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보로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얘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들기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파리 루브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을까요? 예, 모나리자를 보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나리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초상화다. 모나리자는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됐을까? 모나리자의 묘한 미소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스푸마토 기법이 사용됐는데, 이 미소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다. 어쨌든 이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렸을까? 그리고 누가 왜 이런 것들을 주문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푸는 게 제 오늘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비첸자라는 곳입니다. 비첸자에 가면 놀라운 건축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활동했던 전설적인 건축가가 있고요. 이 건축가가 지었던, 약간 과장을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건물이 지금도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천재 건축가의 이름은 팔라디오인데요. 이 팔라디오의 가장 중요한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그 시청사, 정확하게 말하면 시청사와 그 당시 그 중앙에 있는 시장이 합쳐진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바실리카 팔라디아나라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하나의 성전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 건물을 겉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안을 보게 되게 됩니다.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게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의 안을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 건물이 15세기에 지어졌던 상점가, 지금으로 치면 2층짜리 백화점이었습니다. 아니, 600년 전에 이탈리아의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 상점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가 시청사였으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관상복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고요. 이 건물을 새롭게 둘러싼 사람이 바로 뭐냐면 팔라디오입니다. 새로운 건축계면 고전 건축을 새롭게 현대화시켜서 이 건물을 갖다 완전히 멋지게 리노베이션 했죠. 하지만 여전히 저한테 이젠 뭐가 관심 있냐면 이 건물이 팔라디오 것이 아니라 100년 앞서서 이 건물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상점들이 지금 있어도 놀랄 만큼, 지금도 여전히 상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카페도 있고요. 기념품 가게, 옷가게가 여전히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6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업 문화가 어디에서요? 이탈리아에서 활발하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걸 갖다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비찬자 이곳, 바실리카 팔라디아나의 앞에서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림 속에서도 지금 이런 그림을 보아서도 그 안에서 상거래를 하는 그림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업 문화가 이탈리아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림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이전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르네상스라는 세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뉴욕의 피프스 애버뉴 5번가입니다. 그 화려한 명품 샵과 백화점들이 즐비하게 있는 세계 소비 문화, 상업 문화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인데, 이러한 어떤 현대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과거에다 너무 투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르네상스를 너무나 학문적이고 고급한 문화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대 상업 문화의 어떤 기점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르네상스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뉴욕의 백화점하고 600년 전 이탈리아 북부 비체인자라에 있는 그 백화점하고 서로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앞에 저러한 활발한 상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뉴욕이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 여지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런 쪽을 동의하는 그런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상업 문화를 놓고 르네상스를 이해하면 새롭게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말은 쉽지만 우리들의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미술을 뭐로 봐야 돼요? 상품으로 봐야 되고요. 바로 돈벌이로 봐야 됩니다. 그럼 작가는 뭐가 되죠? 예술가입니까? 아니면 생산자입니까?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자가 되고 그렇게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지는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후원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후원인 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작가들, 가난한 작가들에게 돈을 주고 좋은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약간 후원인, 영어로 치면 패트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에는 이렇게 작가를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느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업주의라는 개념을 앞세우게 되면 후원인이란 말보다는 무슨 말을 쓰는 게 좋을까요? 구매자, 소비자. 만약에 여러분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를 후원했다 이렇게 좀 많은 얘기하는데 저의 주장에 의하면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미술의 최고 고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신비화되어 있고 관념화되어 있는 르네상스 미술의 한 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미술 애호가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나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나리자, 이 앞에 쓰려고 수도 없는 세계의 많은 예술 애호가들이 루브르에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르네상스 상품이란 말이에요? 오, 이거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부감들을 조금 낮춰야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접근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제 생각입니다. 괜찮으세요? 부담되진 않으세요? 모나리자는